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강의 내용은 교재 제3편 제2장 정책과정론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과정론은 정책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정책 과정이 작동이 되는가 하며, 그리고 정책 과정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집단이 참여해서 그들의 상호관계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등을 분석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강의에서 정책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드로라고 했죠. 예측할 때 드로는 이제 1970년대 때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메타 policy making stage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회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이고요. 결국은 정책 과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나 개인들의 그런 표시된 이익들을 다 통합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냐라는 것 이전에 그런 정책이 형성되어 가지는 어떤 그 사회적 체제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체제로서의 초정책 결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정치체제의 개선, 합리적 틀의 마련 등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드로의 어떤 메타 폴리시 메이킹 스테이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메타 폴리시 메이킹 스테이지를 거쳐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후에 정책 집행과 그다음에 정책 평가로서의 이제 환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책 과정하고 또 정책 결정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과정하고 이걸 좀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정책 과정이라는 거는 정책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책에 관한 대안들이 쭉 분석이 돼서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집행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시 환류가 되어지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체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비해서 정책 결정은 구체적인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뭐겠어요?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렇게 비교 검토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리고 공평성에 관한 가치 기준에 봤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최적의 그런 정책 대안이 뭐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비교하시고 정책 결정은 결국 정책 과정의 하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 요인론은 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중요한 핵심 독립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정치 행정학자들은 정치 체제, 즉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의 어떤 결정 변수라고 봤는데요. 재정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
결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정책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어떤 사회 체제하고 관련했을 때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있듯이 제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관점들이 정책이 무엇이고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분석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주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의 틀, 우리가 법과 제도 이러는데요. 하나의 구조물이죠. 각 정치 체제들은 그런 관료제를 비롯한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포괄적인 그리고 하위에 그런 다양한 정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 제도는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냐 나쁜 정책이 만들어지냐 정책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 제도가 결국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도주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조기능주의라는 것은요. 각 제도만 가지고서 이 정책을 봐가지고는 이 동일한 제도 하에서 다양한 상이한 행태라든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대통령제, 같은 의원내각제 하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같은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정책 과정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서의 정책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도 하에서도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정책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구조기능주의고요. 이것은 상당히 또 체제 이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이제 구조기능주의는 어떤 사회 정치 체제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점 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고요. 체제 이론은 이 블랙박스와 이 정치 체제가 하나의 전환 기능을 하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투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개방 체제로서 정치 체제를 분석하면서 이 체제의 문지기가 어떻게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라든가 지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것을 산출을 내보내서 어떻게 체제 유지 기능을 하느냐 하는 어떤 체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은요, 행태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정책의 각 과정별로 참여자들의 어떤 공통적 행위의 패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인식, 그다음에 구체화되는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고 보면서 그런 각 정책의 단계별로 그런 공통적인 행태의 패턴들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이론 모형, 즉 다원주의 모형인데요. 다원주의 모형이라는 건 결국 정책이란 무엇이냐?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기 이 투입 기능을 하는,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있거든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장이다 이거죠. 그런 이해관계 집단들이 서로 싸우다가 밸런스 오브 파워죠.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 정책이 있고, 여기 이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는 단순히 여기를 반사하는, 즉 중립적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의 기능만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집단 이론 모형, 즉 다원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트 모형은 달라요. 엘리트 집단은 무슨 관료 집단이 즉 정책 결정자들이 무슨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어떤 상태,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어떤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의사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 모형은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어떤 그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하나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주의 모형이고, 점중주의 모형이라는 건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합리주의처럼 사회 전체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물이 아니라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낫고 약간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그 주먹구구식의 그런 어떤 상태 변화가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게임 이론 모형은 사회 내에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이해관계 집단을 대응하고 조절하는 그런 그 결정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의 그 의사결정이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가변적인 상황, 즉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외부적 요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는 것을 추측해서 예상해서 자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의 상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그 게임의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게임 이론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산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책 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공식적 참여자와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있고요. 우선 그 정책 과정의 참여자로서 그 공식적 참여자인 이제 뭐 의회라든가 대통령, 행정조직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의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그 통법부화 현상,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세부적인 많은 정책들이 행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의회는 그 수동적으로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적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의회의 각각 상임위원회들이 이 압력 집단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로비하는 그런 어떤 그 장이 되고요. 그래서 뭐 처리 삼각이다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역할인데요. 이 대통령의 역할은 이제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대통령제는 명백한 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 그 정책 과정에서 의회가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내각이라는 것이 다 선출된 다수당의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 내각이 구성되고 수상도 다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을 이렇게 겸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보통 이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행정입법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낮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보좌하는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과 관련된 많은 그 정보들을 행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회적인 방법으로의 입법 과정, 즉 행정부가 사실상 안을 만들고 그것을 그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즉 변형된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입법부, 즉 의원입법이 많아서 입법부가 더 정책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행정부에 이제 부처 할거주기가 심합니다. 각 부처들이 제각기 놀고요. 국무총리 기능이 있지만 정책 조정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국무총리가 그 각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을 이렇게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총리가 그 사실상 국정 운영에 있어서 통합적 조정적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재앙적 대통령제니 하면서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정책 과정에서의 독점적 권한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조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중앙행정 조직이 상당히 그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서 정책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부 의제와 결정 의제라는 걸 나누거든요. 정부 의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상으로서, 즉 정책의 우선순위로서 올려놓는 것을 정부 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 의제는 그런 정부 의제가 구체적인 구체화의 단계가 필요해가지고 그 다양한 그런 대안들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그런 의제가 이제 결정 의제고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 핵심 행정부들은 이제 그 정부 의제를 주도하고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관료제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이죠. 여기 결정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에서의 또 공식적인 참여자의 하나인 사법부. 사법부는 그렇게 법원하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행정부에 속합니다.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서 이제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위헌 심판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 위법 명령, 규칙 이런 거에 대한 판결 등을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상당한 역할을 이제 확대해 나왔는데요. 그 교재에서 보듯이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거라든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 중에 대표적인 그 비공식적 참여자가 이제 그 정당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비공식적이죠. 정당이 공식적인 참여자는 아닙니다. 정당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정책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소속 의원들 를 통해서 뭐 당의 어떤 그 방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 과정에서 이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합법적 공식적 그 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아닙니다. 예, 정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보력이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과정을 관료제처럼 이렇게 주도해 나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익 집단들이 상당히 그 관료제라든가 아니면 그 의회 이외에 정당에도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익 집단들이 이제 정경 유착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데 이외에 NGO들이 많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뭐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 이런 등에서 상당히 그 뭐 특히 재벌 규제 정책이라든가 소득세 분배 정책, 노동 정책 이런 쪽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여기가 또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정당으로 진출하는 해서 이제 의회에 또 참여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NGO가 상당히 정치 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룹들은 주로 이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단순히 자문 수준에 이르지 않고 그 또 여기 전문가 그룹들이 또 상당히 또 선거를 통해서 이쪽에 진출하고요. 그래서 정책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공청회들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참여함으로써 전문가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문제 이해예요. 과연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이 과연 그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 다원적으로 결정되는 거냐라는 것에서 크게 이제 그 권력 모형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다수가 결정하느냐 기준으로 해서 다원주의 모형과 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어떤 그 다수의 참여에 의한 세력 균형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이다라고 보는 반면 이 엘리트 이론과 같은 관점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소수냐 다수냐의 그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소수의 패러다임은 엘리트론 또 그다음에 국가조합주의 그다음에 막스주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 신다원주의, 그다음에 사회조합주의, 그다음에 하회정부 모형 또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 등입니다. 여러분들 요 구분은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트 이론은 그 1950년대 이후 그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이에요. 다원주의 전통적으로 환류 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 다원주의를 추구했던 미국 사회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와 이익 표출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오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정책이 사실상 소수자 그룹, 권력 엘리트 그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결정이 정책이다라고 했던 엘리트 이론의 주장은 상당히 미국 사회 어떤 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저술한 그 밀즈고요. 밀즈의 이 엘리트 이론에 대해서 다원주의 이론들이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사실상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판 또 막 붙으니까 그 후에 또 이제 규제의 뜻이요. 바라츠라는 학자들이 또 이제 신엘리트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방법으로도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엘리트의 관점에서 이해가 상반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예 정책
의제로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를 방어해 버린다, 억압한다. 그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non decision making인데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치 권력이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이거죠. 대면적으로는 뭐 이익 집단들이 이익을 표출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뭐 다른 어떤 억압의 행태를 보이는 그런 그 독점적 의사결정인 무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신엘리트 이론이 의미가 있고요. 이런 엘리트 이론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실상 다원주의라는 건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 민주주의에 따라서 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다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과연 정부는 그냥 수동적인 조정자에 불과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제 그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신다원주의로는 정부가 좀 더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신다원주의 이론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위 정부 모형은 사실상 정책을 주도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부 내에 그 파워 그룹들이 있다. 그런 파워 그룹들의 느슨한 연대와 협의의 산물이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하위 정부 모형입니다. 이 하위 정부 모형은 결국은 뒤에 이제 그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갑니다. 자, 이 조합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그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원래는 이제 그 유럽의 중세 시대 길드 체제에서 연유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노동자들, 이런 그 기술자들, 이런들이 서로 공동의 연대 체제를 형성을 해가지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길드의 연원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추후에 쭉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시즘, 파시즘 시대 때 이제 국가조합주의 형태로 이제 변형된 형태로 이제 발전되어 왔다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 조합주의가 상당히 정책 과정에 중요한 그 결정의 모형으로서 등장합니다. 이 칼 슈미트라는 그 학자가 이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라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 사회조합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 민간 부분의 다양한 이익 집단들, 기업 집단, 뭐 이런 그 소비자 집단,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능동적으로 표출을 하고 이것을 국가 정부와 연대 체계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들은 계속 어떤 그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즉 복지국가의 병폐를 극복해서 정부가 너무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억제하고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정치 체제와 연결해 가지고 그 대표 체계를 안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조합주의입니다. 신조합주의라고도 불리우고요. 이것은 특히 1970년대 이후 오일 쇼크 이후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민간 부분의 이익 대표 체계로서 등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과 정부 부분 간의 어떤 그 긴밀한 동맹관계의 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국가조합주의는 보통 제3세계에서 나타난 어떤 그 국가 주도의 이익 대표 체계입니다. 정부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그 이해 조정의 그 틀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참여해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대신 이 이해 조정의 틀을
수용하고 참여한 그런 이익 집단들, 정책 과정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격 부여를 통해 가지고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국가 주도의 독점적 이익 대표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은 있긴 하는데요. 조합주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2000년대 노사정위원회,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노동운동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이익대표 체계가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됐어요. 신배버주의는 관료제가 그렇게 수동적인 그리고 중립적 조정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국가가 사회 전체를 통합해 나가는 적극적 하나의 법인체처럼 이상적 실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고요. 그 외에 신막스주의는 전통적인 막스주의라는 것은 국가 즉 정부는 자본가 계급의 상임위원회다, 즉 수동적 존재다,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투영된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본데 반해서 네오막시즘은 상대적 자율성론이라 그러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정부 기구, 즉 국가 관료제가 국가 정치 체제가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핵심적인 기능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반영을 해서 정치 체제에 안정된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네오막시즘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서구 사회의 근대화 이론에 반대한 종속 이론, 그 다음에 또 더 한층 나아간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이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적 정책 과정 모형으로서 등장한 것이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특히 정책 커뮤니티하고 즉 정책 공동체라는 거죠. 정책 커뮤니티 모형하고 이슈 네트워크 모형으로 이제 양분됩니다. 이 정책 커뮤니티 모형이라는 것은 1960년대 등장한 이제 미국의 하위 정부 모형을 발전시켜 가지고 로즈라든가 헬코, 마치 이런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개발한 모형인데요. 정책에 참여하는 일단의 경계를 갖고 있는 참여자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참여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참여자 그룹은 상호간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인식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지식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태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참여자가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관료 집단,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 또 언론인, 이런 등이 이제 정책의 참여자 그룹인데요. 이 참여자 그룹이 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공 분야, 그 다음에 경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각 참여자들이 서로 현실적인 소속 집단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이들 참여자들이 배타적인 그런 인너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라고 보는 것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로. 이에 대해서 이제 헬코가 주장했던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라는 것은요,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방적이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들이 상당히 다수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이슈 네트워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슈 네트워크든 그 정책 공동체든 간에 이 어떤 그 법이라든가 제도 그리고 어떤 그 구속적인 틀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이익의 속성 그런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자 하는 그 그룹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네트워크들 간의 어떤 게임이라든가 흥정, 타협 이런 교환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역동적 관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엘리트 이론이라든가 다원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좀 정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이런 어떤 그 관계망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증적으로 또 계량적으로 정책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의 성격을 규명해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 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정책 과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